나무를 만지는 순간 당신의 몸에서 벌어지는 일파인만이 밝힌 충격적인 자연의 진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나무를 몇 번이나 만져보셨나요? 공원을 걷다가, 등산을 하다가, 아니면 그저 무심코 지나가다가 손끝으로 나무 껍질을 스쳐본 적 수백 번, 어쩌면 수천 번은 되겠죠. 그런데 지금부터 제가 아주 이상한 말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은 단 한 번도, 정말로 단 한 번도 나무를 만진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말이 말장난처럼 들리실 겁니다. 무슨 소리냐고, 방금 전에도 만졌는데 하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저는 지금 비유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여러분의 피부는 나무 껍질에 닿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설명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리처드 파인만이라는 물리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자주 했죠. 어떤 새의 이름을 세상의 모든 언어로 알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은 그 새에 대해 사실상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라고. 여러분이 아는 것은 그저 사람들이 그 새를 뭐라고 부르는지 그 이름뿐이라고요. 이름을 아는 것과 그 대상을 이해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이 둘을 혼동하며 살아갑니다. 이름을 알면 이해했다고 착각하고 거기서 생각을 멈춰버리죠. 자, 이제 다시 나무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는 손을 나무 껍질 위에 얹는 행동을 만진다고 부릅니다. 만진다. 참 익숙한 단어죠. 너무 익숙해서 아무도 여기서 멈춰서서 묻지 않습니다. 도대체 만진다는 게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 진짜로 원자 수준에서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사람들은 그냥 만진다는 이름을 붙이고 그걸로 이해가 끝났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파인만이라면 바로 그 지점에서 멈춰서서 물었을 겁니다. 잠깐, 정말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지? 진실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피부를 이루는 원자들은 겉을 전자 구름으로 둘러싸고 있습니다. 나무 껍질을 이루는 원자들도 마찬가지로 전자 구름을 두르고 있죠. 그리고 전자는 음전하를 겁니다. 같은 음전하끼리는 서로를 밀어냅니다. 여러분의 손이 나무 껍질에 가까이 다가가면 두 전자 구름이 서로를 강하게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아주 가까워질수록 이 반발력은 폭발적으로 커집니다. 그래서 두 표면은 정말로 결코 서로 맞닿지 못합니다. 그 사이에는 언제나 닫히지 않는 아주 작은 틈이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만졌다고 느끼는 그 감각은 사실 그 텅 빈 틈을 가로질러 작용하는 전자기적인 밀어냄, 그 힘을 여러분의 신경이 감지한 것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평생 느껴온 모든 접촉이라는 감각은 실제로는 아무것도 서로 닿지 않은 채 텅 빈 공간을 가로질러 전달된 힘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나무를 만진 것이 아니라 나무를 밀어내고 있었던 것이고 나무 역시 여러분을 밀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손을 얹는다는 그 다정한 행위는 원자의 관점에서 보면 서로를 밀어내는 두 힘의 팽팽한 대치 상태였던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텅 빈 틈을 정말로 가로지르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몸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일은 여러분이 손을 뗀 뒤로도 무려 7일 동안 계속됩니다. 손을 떼고 그 자리를 떠나 집으로 돌아가 잠을 자고 다음날 출근을 하고 그 다음날 또 다른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나무가 여러분에게 남긴 무언가는 여러분의 혈관 속에서 계속 작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텅 빈 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끝에서 여러분은 나무 한 그루를 다시는 예전과 같은 눈으로 볼 수 없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이야기, 그 틈을 가로지르는 것. 자, 방금 우리는 피부가 나무 껍질에 닿지 않는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언제나 아주 작은 틈이 있다고요. 그렇다면 아주 단순한 질문을 하나 던져봅시다. 파인만은 늘 가장 단순한 질문에서 시작했습니다. 만약 피부가 껍질에 닿지 않는다면 그 사이의 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답은 뻔합니다. 공기죠. 그 사이에는 공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공기 속에 나무가 끊임없이 내뿜는 무언가가 떠다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끊임없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나무는 가끔씩 기분 내킬 때 무언가를 내뿜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매 순간 쉬지 않고 자기 몸에서 분자들을 공기 중으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이 분자들을 우리는 휘발성 유기 화합물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어렵게 들리지만 원리는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그리고 이 단순함이야말로 파인만이 사랑했던 종류의 아름다움입니다. 어떤 분자가 공기 중으로 날아오를 수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 생물학의 문제가 아닙니다.
순수하게 물리의 문제입니다. 한 분자가 다른 분자들과 얼마나 단단히 서로를 붙잡고 있느냐, 그것만이 관건입니다. 분자가 충분히 가볍고 서로를 붙잡는 힘이 충분히 느슨하면 그 분자는 열 에너지만으로도 서로의 소나귀에서 벗어나 공기 중으로 튀어오릅니다. 무겁고 서로를 꽉 붙잡고 있으면 못 날아오르고 가볍고 느슨하면 날아오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나무가 향기를 뿜는다는 그 신비로운 현상의 밑바닥에는 이렇게 단순한 물리적 문턱 하나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분자들의 정체를 알면 조금 놀라실 겁니다. 이 분자들의 무리를 사람들은 피톤치드라고 부릅니다. 아마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겁니다. 숲의 정기니, 자연의 치유력이니 하는 말과 함께요. 아로마 오일 광고에서는 이 단어를 아주 낭만적으로 포장합니다. 하지만 이 단어의 원래 뜻을 아십니까? 피톤치드라는 말을 그대로 풀어보면 식물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죽인다는 뜻의 단어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낭만적인 향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나무가 세균과 곰팡이와 벌레를 죽이기 위해 만들어낸 화학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이 숲속에서 깊게 숨을 들이쉬며 아, 상쾌하다 하고 느낄 때 그 상쾌한 향기의 정체는 사실 나무가 벌이고 있는 화학 전쟁의 냄새입니다. 나무는 도망칠 수 없습니다. 벌레가 갉아먹어도, 곰팡이가 침투해도, 세균이 공격해도 그 자리에서 도망갈 수가 없죠. 그래서 나무는 자기 자리에 뿌리를 박은 채 자기 주변의 공기 전체를 독가스로 채워 적을 죽이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전쟁터 한복판에 서서 아주 편안한 표정으로 심호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나무에게는 무기인 것이 우리에게는 치유가 됩니다. 이 이야기는 뒤에서 다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분자들이 나무에서 여러분에게로 어떻게 이동할까요? 여기에도 물리법칙 하나가 있습니다. 확산이라는 법칙입니다. 분자는 언제나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퍼져나갑니다. 이것은 향수를 뿌린 사람이 방에 들어오면 잠시 뒤 방 전체에서 향기가 나는 것과 정확히 같은 원리이고 세상 모든 기체를 지배하는 동일한 법칙입니다. 나무는 이 분자들의 발원지입니다. 나무 주변의 공기는 나무에서 멀어질수록 이 분자의 농도가 옅어지는 하나의 기울어진 장을 이룹니다. 나무에 가까이 서 있다는 것은 측정 가능한 하나의 소독 구역 안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숲속의 공기는 도시의 공기보다 세균의 수가 수십 배나 적습니다. 나무들이 뿜어내는 이 화학 무기들이 공기 중의 미생물을 실제로 죽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나무에 손을 얹는 그 순간, 여러분은 이 보이지 않는 소독 구역의 가장 진한 중심부에 서 있는 셈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물리학이 당신의 혈관으로 들어오다.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의 폐는 1분에 몇 리터의 공기를 들이마십니다. 숨을 쉴 때마다 여러분은 방금 이야기한 그 분자들을 함께 들이마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자들이 폐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폐 속에는 아주 얇은 막이 있습니다. 폐포라고 부르는 작은 공기 주머니의 벽인데 이 막은 너무나 얇아서 분자들이 이 막을 그냥 통과해 혈액 속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또한 특별한 마법이 아닙니다. 그저 기체 상태의 분자가 압력이 낮은 생물학적 계 안으로 확산되어 들어가는 것뿐입니다. 아주 단순한 물리 현상이죠. 그런데 그 결과는 전혀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과학의 틀을 아주 조심스럽게 지켜가며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자신이 확실히 아는 것과 아직 확실하지 않은 것을 정직하게 구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파인만이 평생 강조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이야말로 가장 속이기 쉬운 사람이라는 것. 일본 도쿄에 있는 니온 의과대학의 리칭이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2009년에 흥미로운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이 나무의 분자들에 노출된 뒤에 우리 몸속의 특정 면역세포의 활동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면역세포의 이름은 자연살해세포입니다. 영어로는 내추럴 킬러 세포라고 하죠. 이름이 무섭지만 하는 일은 우리에게 아주 고마운 일입니다. 이 세포는 우리 몸속을 돌아다니며 암세포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찾아내 파괴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의 순찰 부대이자 저격수인 셈입니다. 그런데 물리학적으로 정말 놀라운 부분은 이겁니다. 이 효과가 몇 시간 지속된 게 아닙니다.
하루 이틀 지속된 것도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단 한 번의 노출로 그 효과가 7일이 넘게 지속되었습니다. 숲에 하루 다녀왔을 뿐인데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면역세포가 더 활발하게 순찰을 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처음에 그 문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손을 뗀 뒤로도 7일 동안 계속된다는 그 말. 이게 바로 그 정체입니다. 여기서 잠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 이것이 확정된 진리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연구들은 아직 표본의 크기가 작고 더 많은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것을 절대적인 사실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진짜 과학의 태도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을 때 흥분해서 이것이 모든 것을 증명한다고 외치는 게 아니라 이건 흥미롭다. 하지만 아직 조심스럽다. 라고 정직하게 말하는 것. 확신을 파는 사람은 많지만 정직한 불확실성을 지키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림의 뼈대는 분명합니다. 파인만이라면 이렇게 정리했을 겁니다. 이것은 그저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맑은 공기를 마신 게 아닙니다. 이것은 심리적인 위약 효과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 분자들이 농도의 기울기를 따라 이동해서 여러분의 호흡기를 통과해서 여러분의 혈액 속으로 들어가서 몇 주 동안 면역세포의 행동을 바꾸어 놓는 이야기입니다. 물리학이 측정 가능한 생물학적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향기라는 이름, 상쾌함이라는 이름 뒤에는 이렇게 구체적인 분자들의 여행이 숨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당신의 신경계가 스스로 만들어낸 착각.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봅시다. 아주 일상적인 경험에서 출발하겠습니다. 파인만은 언제나 이런 평범한 순간을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추운 겨울 아침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밖으로 나가서 금속으로 된 난간을 손으로 잡습니다. 순간 손이 시릴 정도로 차갑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나무 벤치나 나무 손잡이를 잡으면 이상하게도 그렇게 차갑지 않고 오히려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같은 아침, 같은 기온, 같은 공기 속에 놓여 있었는데 말이죠. 왜 그럴까요?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무는 따뜻한 재질이고 금속은 차가운 재질이니까. 하지만 잠깐만요. 둘 다 밤새 같은 찬 공기 속에 있었습니다. 물리적으로 둘의 온도는 사실상 같습니다. 나무도 금속만큼이나 차갑습니다. 온도계로 재보면 거의 똑같은 온도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는 시리고 하나는 따뜻하게 느껴질까요? 비밀은 열 전도율에 있습니다. 열이 물질을 통해 얼마나 빠르게 이동하느냐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그리고 여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나무는 금속보다 열을 대략 1000배나 느리게 전달합니다. 1000배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금속을 잡으면 여러분 손의 열이 금속 속으로 아주 빠르게 빨려 들어갑니다. 손의 온기가 순식간에 도망가 버리니까 여러분의 신경은 이 급격한 열 손실을 차갑다고 해석합니다. 반면에 나무를 잡으면 나무는 여러분 손의 열을 거의 가져가지 않습니다. 손의 온기가 그대로 손에 머물러 있으니까 신경은 이것을 따뜻하다고 해석하는 겁니다. 이제 인식을 완전히 뒤집을 순간입니다. 나무는 여러분에게 따뜻함을 준 것이 아닙니다. 나무는 그저 여러분의 열을 빼앗지 않았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느낀 그 따뜻함은 나무가 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체온이었습니다. 나무는 그 체온을 그냥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아 두었을 뿐이죠. 그런데 여러분의 신경계는 열을 주는 물체와 열을 가져가지 않는 물체를 구분할 방법이 없습니다. 신경은 그저 손끝의 온도 변화만 감지할 뿐 그 온기가 어디서 왔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나무의 따뜻한 온기라고 느끼지만 사실 그것은 열전도율이라는 물리량이 만들어낸 하나의 신경적 착각입니다. 나무 자체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착각인 겁니다. 이제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아봅시다. 여러분의 손과 나무 껍질 사이의 그 텅 빈 틈에서는 지금 이 순간 세 가지 물리 현상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첫째, 두 전자 구름이 서로를 밀어내는 전자기적 반발. 둘째, 나무의 화학 무기 분자들이 농도의 기울기를 따라 여러분의 몸속으로 확산되어 들어가는 것. 셋째, 열전도율이 여러분의 신경계에 심어놓은 따뜻함이라는 착각. 이것은 은유가 아닙니다.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한 물리학입니다. 여러분이 그저 나무를 만졌다고 이름 붙이고 지나쳤던 그 평범한 순간 속에 이렇게 많은 세계가 숨어 있었던 겁니다. 잠깐 여기서 멈추고 함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따뜻하다고 느꼈던 수많은 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따뜻한 담요, 따뜻한 스웨터, 따뜻한 나무바닥, 따뜻한 누군가의 손.
이 중에서 정말로 여러분에게 열을 준 것은 몇 개나 될까요? 아니면 그것들은 그저 여러분의 열을 빼앗지 않았을 뿐일까요? 담요는 여러분을 데워주지 않습니다. 그저 여러분의 체온이 도망가지 못하게 막아줄 뿐이죠. 우리가 따뜻하다고 부르는 것들의 상당수는 사실 무언가를 주는 존재가 아니라 무언가를 빼앗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이것은 작은 깨달음처럼 보이지만 사실 세상을 보는 방식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관점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실제로 일어나는 일과 다르게 이름 붙이며 살고 있을까요? 이 질문을 마음 한구석에 두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봅시다. 다음 이야기는 무려 400년 동안 인류를 헷갈리게 했던 하나의 수수께끼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나무는 도대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400년의 수수께끼. 파인만은 좋은 수수께끼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특히 답이 뻔해 보이는데 사실은 완전히 틀린 그런 종류의 수수께끼를요. 지금부터 그런 수수께끼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다 자란 참나무 한 그루는 대략 5톤 정도의 무게가 나갑니다. 5톤이면 승용차 서너 대의 무게입니다. 자, 여기서 물리학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 하나가 등장합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질량은 그냥 무에서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 5톤의 물질은 반드시 어딘가에서 와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질문, 그 5톤은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곧바로 대답합니다. 당연히 흙에서 왔지. 뿌리가 흙에서 양분을 빨아올려서 그 물질로 몸을 만든 거잖아. 아주 자연스러운 대답입니다.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나무는 흙에 심겨 있고 뿌리는 흙 속에 있고 나무가 자라면서 커지니까 흙에서 물질을 가져와 몸을 불렸다고 생각하는 게 상식적이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여기 아름다운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1648년 얀밥티스타 판 헬몬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단순하지만 정교한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먼저 흙을 완전히 말려서 물기를 제거한 다음 그 흙의 무게를 아주 정확하게 댑습니다. 그리고 그 흙에 작은 버드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그 다음 5년 동안 오직 물만 주었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흙먼지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화분을 잘 덮어두었습니다. 오직 물과 흙과 나무와 그리고 공기만 있는 상태로 5년을 기다린 겁니다. 5년 뒤 그는 나무를 뽑아 무게를 댔습니다. 나무는 70kg이 넘게 늘어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상식대로라면 흙이 그만큼 줄어들어 있어야 합니다. 나무가 흙에서 물질을 가져왔다면요. 그래서 그는 다시 흙을 말려서 무게를 텄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흙은 60g도 채 줄지 않았습니다. 70kg이 넘게 늘어난 나무 옆에서 흙은 겨우 몇십 그램 줄어 있었을 뿐입니다. 이것은 충격적인 결과였습니다. 나무의 질량은 흙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식이 완전히 틀렸던 겁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왔을까요? 판 헬몬트는 이렇게 추측했습니다. 5년 동안 준 것은 물뿐이었으니 그 질량은 물에서 온 게 틀림없다. 아주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흙이 아니라면 물이겠죠. 그가 넣어준 것은 물밖에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판 헬몬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파인만이라면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캐물었을 겁니다. 잠깐, 정말 물이 전부일까? 생각해 봅시다. 물은 H2O입니다. 수소와 산소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즉 목재를 화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그 절반가량이 탄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탄소. 그런데 물속에는 탄소가 없습니다. 흙은 거의 줄어들지 않았으니 흙에서 온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나무를 이루는 가장 큰 부분인 이 탄소는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요? 물에도 없고 흙에도 없다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400년의 수수께끼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에서 가장 아름다운 답 중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 탄소는 기체에서 왔습니다. 이산화탄소, CO이라는 기체입니다. 이 기체는 지구 대기의 겨우 0.04%를 차지하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희박한 기체입니다. 판 헬몬트의 실험 내내 그 5년 동안 그 화분 주위의 공기 속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기체가 조용히 떠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나무는 잎에 있는 아주 작은 구멍, 기공을 통해 이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태양에서 온 빛의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빛의 알갱이인 광자가 날아와 전자를 들뜨게 하고 그 에너지로 세포는 연료를 만들고 그 연료로 이산화탄소의 단단한 결합을 부수어 탄소를 떼어냅니다. 그리고 그 탄소들을 하나씩 이어붙여 포도당을 만들고
포도당을 이어붙여 셀룰로스를 만들고 셀룰로스가 쌓여 목재가 됩니다. 이제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온전히 느껴보세요. 5톤짜리 참나무 한 그루는 사실상 딱딱하게 굳어진 공기입니다. 대기가 결정화된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던 기체가 원자 하나하나씩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별의 빛을 에너지로 삼아 차곡차곡 조립되어 만들어진 하나의 거대한 구조물인 겁니다. 여러분이 숲에서 올려다보는 그 웅장한 나무들은 실은 하늘에서 끌어내려 고체로 만든 공기 덩어리입니다. 여러분이 나무를 만질 때 여러분은 사실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쳐 딱딱하게 굳어진 햇빛과 공기를 만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소름 돋는 아이러니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판 헬몬트, 나무의 질량이 흙에서 오지 않는다는 걸 밝혀낸 바로 그 사람. 그가 사실 기체라는 단어, 게스라는 단어를 인류 최초로 만들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에 여러 종류의 보이지 않는 공기들이 존재한다는 걸 발견한 선구자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체라는 개념 자체를 세상에 소개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이 자기 눈앞에서 하나의 기체가 5년에 걸쳐 나무를 조립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은 끝내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정답이 5년 내내 그의 눈앞 공기 속에 떠다니고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기체되는 단어를 발명한 사람이 정작 기체가 나무를 만든다는 걸 보지 못한 겁니다. 여기서 파인만이 우리에게 주려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정답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멍청해서가 아닙니다. 판 헬몬트는 당대 최고의 과학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가 답을 보지 못한 이유는 너무 일찍 질문을 멈춰버렸기 때문입니다. 물이 답이라고 결론 내린 순간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답은 물 너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해했다고 믿고 질문을 멈추는 바로 그 순간 진짜 답은 우리 손가락 사이로 조용히 빠져나갑니다. 5번째 이야기. 나무는 왜 늙지 않는가? 그리고 무엇이 나무를 정말로 죽이는가?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러분 자신의 몸에서 출발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늙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세포 속 염색체의 끝에는 텔로미어라는 보호 덮개가 있습니다. 신발끈 끝에 플라스틱 캡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세포가 한번 분열할 때마다 이 텔로미어가 조금씩 짧아집니다. 세포가 분열하고 또 분열할수록 이 덮개는 점점 닳아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무 짧아지면 세포는 더 이상 분열하지 못하고 늙거나 죽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의 모든 세포 속에는 카운트다운을 하는 시계가 하나씩 들어있는 셈입니다. 째깍째깍 줄어드는 이 시계가 우리가 노화라고 부르는 현상의 밑바닥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나무에게는 이 시계가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시계가 거의 멈춰 있습니다. 고대의 브리슬콘 소나무를 연구한 결과를 보면 텔로미어를 다시 복원해주는 효소인 텔로머레이스의 활성이 어린 나무보다 오히려 나이 든 나무에서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나무의 세포는 자기가 늙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5,000살 먹은 나무의 세포도 여전히 자기 텔로미어를 새 것처럼 복원해내고 있는 겁니다. 생물학적으로 보면 나무는 거의 불멸에 가깝습니다. 늙어서 자연스럽게 죽는다는 개념 자체가 나무에게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당연한 질문이 나옵니다. 나무가 늙어서 죽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엇이 나무를 죽이는 걸까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이 영상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진실과 다시 만나게 됩니다. 나무를 죽이는 것은 생물학이 아니라 물리학입니다. 첫 번째 물리 법칙은 제곱세 제곱 법칙입니다. 나무가 2배로 높아지면 그 부피와 질량은 대략 8배로 늘어납니다. 세제곱으로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무게를 버텨야 하는 줄기의 단면적, 즉 구조적인 강도는 겨우 4배로만 늘어납니다. 제곱으로만 커지기 때문입니다. 무게는 8배로 늘었는데 그것을 버티는 힘은 4배로밖에 안 늘었으니 나무가 높아질수록 자기 자신의 무게에 비해 구조는 점점 더 약해집니다. 몸집이 커질수록 자기 무게에 짓눌릴 위험이 커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람입니다. 나무에 가해지는 바람의 힘은 높이의 제곱에 비례해 커집니다. 나무가 2배 높아지면 바람이 미는 힘은 4배가 됩니다. 키가 커질수록 나무는 점점 더 거센 바람의 채찍질을 견뎌야 합니다. 몸은 무거워지고 구조는 상대적으로 약해지는데 바람의 공격은 점점 더 사나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극적인 물리 법칙이 있습니다. 물을 끌어올리는 문제입니다. 나무는 땅속의 물을 수십 미터, 어떤 나무는 100미터가 넘는 높이까지 끌어올립니다. 그런데
나무에는 펌프가 없습니다. 심장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물을 그 높이까지 올릴까요? 순수하게 장력만으로, 즉 물기둥을 위에서 잡아당기는 힘만으로 끌어올립니다. 잎에서 물이 증발하면 그 증발이 아래쪽 물을 위로 잡아당기고 그 힘이 뿌리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긴 물기둥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나무가 높아질수록 이 물기둥을 잡아당기는 음의 압력, 즉 장력이 점점 더 극단적으로 커집니다. 물을 너무 세게 잡아당기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지점에 이르면 대략 115m 근처에서 한계가 옵니다. 물기둥이 그 극단적인 장력을 견디지 못하고 찢어지듯 끊어집니다. 그 자리에 기포가 생기고 물을 나르는 통로가 막혀버립니다. 이 현상을 공동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물길이 끊어지면 그 위쪽으로는 물이 올라가지 못하고 나무는 더 이상 높이 자랄 수 없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키가 큰 나무들이 대략 그 높이에서 멈추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생물학이 더 자라지 못하게 막는 게 아닙니다. 물리학이 그 이상을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나무의 세포는 멀쩡했습니다. 세포는 얼마든지 더 살 수 있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나무는 죽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실패한 것은 생물학이 아니라 공학이었습니다. 자기 무게를 견디는 구조의 공학, 바람을 버티는 공학, 물을 끌어올리는 공학, 이 물리적 한계들이 무너지는 순간 나무는 쓰러집니다. 지구상의 모든 나무의 사망 진단서에 서명을 하는 것은 언제나 생물학이 아니라 물리학입니다. 나무는 늙어 죽는 게 아니라 물리 법칙에 짓눌려 쓰러지는 겁니다. 이제 마무리를 지어봅시다. 그리고 처음에 그 순간으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은 어쩌면 살면서 나무 한 그루에 손을 얹었다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몸을 돌려 걸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생각했겠죠. 그냥 나무를 만졌을 뿐이야. 아무것도 달라진 건 없어.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압니다. 사실은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피부는 나무에 닿지도 못한 채 그 텅 빈 틈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밀어냈고 그 틈을 가로질러 나무의 화학 무기 분자들이 여러분의 폐를 지나 혈관으로 들어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면역 세포를 깨우며 7일 동안 일하고 있으며 여러분이 느낀 그 나무의 따뜻함은 사실 여러분 자신의 체온이 도망가지 못한 착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진 그 나무 자체는 수백 년의 세월 동안 하늘에서 끌어내려 딱딱하게 굳힌 햇빛이자 공기였습니다. 여러분은 그 순간 수세기 동안 응고된 빛을 만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쯤에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다 알아버리면 나무의 신비로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냐고. 낱낱이 분해해서 물리 법칙으로 다 설명해버리면 그 아름다움이 다 죽어버리는 게 아니냐고. 파인만은 정확히 이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반대라고 답했습니다. 파인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친구 중에 예술가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가 꽃 한 송이를 들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예술가로서 이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느낄 수 있어. 그런데 너 같은 과학자는 이걸 다 분해하고 분석해서 이 꽃을 지루하고 밋밋한 것으로 만들어버리잖아. 파인만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이 꽃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 하지만 나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어. 나는 이 꽃 속의 세포들을 상상할 수 있고 그 세포 안에서 벌어지는 복잡하고 아름다운 작용들을 상상할 수 있고 이 꽃의 색깔이 곤충을 유혹하기 위해 진화했다는 사실이 다시 불러일으키는 또 다른 질문들을 떠올릴 수 있어. 곤충이 색을 볼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또 무슨 의미일까? 지식은 꽃의 아름다움을 빼앗아가지 않아. 오직 더할 뿐이야. 이것이 핵심입니다. 꽃 한 송이는 여러분이 그 물리학을 이해한다고 해서 결코 덜 아름다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아름다워집니다. 깊이 이해한다는 것은 아름다움을 빼앗는 일이 아닙니다. 맨눈으로는 결코 볼 수 없던 경이의 층들을 하나씩 더해가는 일입니다. 나무를 만진다는 그 평범한 한순간 속에 전자기력이 있고 분자의 확산이 있고 면역의 반응이 있고 열전도의 착각이 있고 결정화된 햇빛이 있고 물리학이 서명한 죽음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나면 나무는 신비로움을 잃는 게 아니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더 경이로워집니다. 그리고 이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위험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로 무서운 것은 모른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정말로 무서운 것은 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판 헬몬트는 정답을 5년 동안 눈앞에 두고도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자기가 이해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손을 얹는 것을 만진다고 부르고
체온이 남는 것을 따뜻하다고 부르고 화학 전쟁의 냄새를 숲의 향기라고 부르며 그 이름에서 멈춰버립니다. 이름을 붙이는 순간 우리는 이해했다고 착각하고 질문을 멈춥니다. 하지만 진짜 과학은, 진짜 이해는 바로 여러분이 멈추지 않는 그 순간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늘 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저 이름만 알고 있었던 것, 그것 하나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떤 과학적 궁금증이든 좋습니다. 왜 하늘은 파란지, 왜 얼음은 미끄러운지, 왜 우리는 잠을 자야 하는지, 무엇이든 좋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우리 함께 그 이름 뒤에 숨어있는 진짜 본질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밖에 나가서 나무 한 그루를 만져보세요. 신비로워서가 아니라 그것이 물리학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손과 나무 사이의 그 텅 빈 틈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그 경이로운 물리학을 이제 여러분은 볼 수 있으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앞으로도 계속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은 이 여정을 함께 이어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세상을 이름이 아니라 본질로 바라보는 이 여정을 다음 영상에서 또 이어가겠습니다. 그때까지 멈추지 말고 계속 질문하세요.